밤에 듣는 조선야담. 옛날 옛적 충청도 서천 땅에 권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벼슬아치의 집안이었지만 권생은 사람이 변변치 못하여 이제 겨우 생원시에 합격한 선비에 불과했지요. 권생의 고향 친구 중에는 조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조생은 어느 해 도사 차림의 한 사나이를 따라갔다. 3년 만에 돌아오더니 그 사이에 이름난 관상쟁이가 되어 돌아왔지요. 그는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도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권생은 친구 조생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물었지요. 이보게, 자네가 관상 공부를 좀 하고 왔다니 어디 자네의 둘도 없는 친구인 내 관상부터 좀 봐주게. 나중에 틀리기만 하면 자네는 그날부터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네. 그 말에 조생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만 보자. 내 말이 맞다면 자네도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것이네. 여부가 있겠는가? 보자. 자네는 벼슬로 출세하기는 아예 틀렸네. 뭐라? 그 대신 앞으로 마누라를 잘 얻어서 그 마누라 덕에 큰 부자가 되겠네. 그것도 충청도 지방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 말일세. 조생의 거침없는 말에 권생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지요. 아니 이보게, 앞으로 마누라를 잘 얻다니? 그럼 지금 데리고 사는 마누라는 대체 어찌한단 말인가? 미안한데 지금 마누라는 명이 너무 짧아서 내년을 넘기지 못하네. 이런 돌팔이를 보겠나? 되었네. 내 못 들은 걸로 함세. 멀쩡한 남의 마누라를 죽느니 사느냐 하는 걸 보니 돌팔이가 맞는 것 같네. 권생이 성을 내며 돌아서는데 조생은 뒤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였습니다. 조생의 말대로 과연 권생의 아내는 갑자기 병이 들더니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러고 보니 권생은 친구인 조생의 관상수를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생은 아내가 죽고 난 후로 이상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나빠져만 갔고 슬프고 답답한 마음에 조생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지요. 이보게 조생, 안에 있는가? 권생이 대문 앞에서 조생을 부르는데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인상이 험악한 웬 거지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어깨에 웬 자루 하나를 둘러매고 나오다 권생을 힐끗 보고 지나치다 이내 대문을 나섰지요. 권생은 조생의 손님치고는 좀 수상쩍어 보였지만 일단은 조생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조생이 권생을 보며 대뜸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방금 우리 집에서 나간 사람을 보았는가? 봤지. 그런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생겼던데. 보고도 모르겠는가? 그 사람 어깨에 둘러맨 자루를 보면 알지 않겠는가? 그 사람 도둑일세. 방금 옆방에 들어가 뭘 훔쳐서 달아나는 길일세. 그 말에 권생이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도둑인 줄 알면서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가? 겁이 나서 그런 건가? 겁은 무슨?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친구의 장인어른이 될 분을 내 손으로 어떻게 잡아가두겠나? 친구의 장인이라니?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누구의 장인이 된단 말인가? 누구긴 누군가? 바로 자네의 장인이 될 사람일세. 뭐? 에라이, 이 더러운 놈아! 순간 권생은 조생의 멱살을 잡아 그를 패대기 쳤고 조생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러고도 분을 이기지 못한 권생은 방문을 걷어차고 방을 나와버렸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지난번 일로 인하여 통 왕래가 없었던 조생이 권생을 찾아왔지요. 오늘은 무슨 일인가? 잠시 후 누군가 이리로 오게 되어 있네. 그 손님이 앞으로 자네의 생명을 구해줄 은인이 될 걸세. 그러니 아주 정중하게 대접하게나. 친구로서 하는 말이니 그저 허투루 듣고 넘기지 않았으면 하네. 조생의 말을 들은 권생은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은인이라니
한번 속는 셈치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집에 도착한 손님은 아주 피곤해 보이는 군졸 한 사람이었죠. 권생은 조금 실망했지요. 앞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사람 같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장군도 장교도 아닌 겨우 군졸이라니. 그러나 친구 조생의 부탁도 있고 하여 적어도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때는 점심시간이라 평소에 먹던 대로 아무 그릇에나 적당하게 차려서 대접을 했지요. 군졸은 별말 없이 아주 맛있게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조생은 아무 그릇에나 형편없이 차린 음식을 보고 권생을 경멸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래서 마침내 식사가 끝나자 권생 대신 조생이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기 이 친구 권생은 원래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인데 얼마 전부터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먹는 것도 요즘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이야 정성이지 어디 가짓수가 문제겠습니까? 아무튼 권선비 덕에 오랜만에 아주 식사다운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처럼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군졸은 인사를 한 뒤 갈 길이 멀다고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방을 나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그놈의 말만 죽지 않았다면 금방 따라 잡을 텐데 부지런히 걸어야 본대에 합류를 하겠소. 이 말을 들은 조생은 군졸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자 권생에게 말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말을 타고 군졸을 쫓아갔지요. 마침 얼마 가지 않아서 군졸을 따라잡은 조생은 그에게 말고삐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권생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군졸은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했지요. 아, 역시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 법이군요. 자신의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타던 말까지 선뜻 내어놓으시다니. 이렇게 하여 권생의 말은 그만 군졸에게 넘어가고 말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권생은 하도 어이가 없어 조생의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야, 이놈아! 이런 순날강도 같은 놈을 보게나?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 내 놈 같은 놈과는 친구도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절교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권생은 집안 어른 중에 한 사람이 평안감사로 임명이 되어 이 속으로 그를 따라가게 되었지요. 어느 날 권생 일행은 산을 넘다가 도적들을 만나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도적대의 소굴로 끌려 들어가 두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그런데 도적 두목의 얼굴을 본 권생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3년 전 관상쟁이 친구 조생의 집에서 본 바로 그 도둑이었던 것이죠. 도적두목은 권생 일행들을 한 사람씩 신문하여 돈을 가진 자는 살려두고 없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렸지요. 마침내 권생의 차례가 되었는데 권생을 바라보던 두목이 몇 차례 머리를 갸웃거리다 물었지요. 야, 너 나하고 언제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순간 권생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지난 일을 고지곳대로 말했다간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르는 일이니 그저 잡아떼야겠다 생각했지요. 아닙니다. 저의 집은 멀리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곳에 계신 두목님을 제가 어떻게 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권생은 수중에 있는 돈과 금부치를 모두 내어놓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두목은 계속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지요. 그 돈은 도로 집어넣어라. 너는 양반인데다 평안감사와 친척이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더군다나
처맞아 죽고 아직 혼자라니 더욱 잘 되었다. 그래서 내 너한테 묻겠다. 앞으로 다시 장가를 들겠느냐 말겠느냐? 그야 뭐 좋은 여자만 있다면 당연히 장가를 들어야지요. 그래? 좋다. 나한테는 처치 곤란한 딸이 하나 있다. 내 딸을 너에게 주마. 어떠냐? 그 순간 권생은 불현듯 전의 관상쟁이 친구 조생의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구긴 누군가. 바로 자네 장인이 될 사람일세. 뭐? 에고 이런 망할. 권생은 아무리 그래도 도둑의 사위가 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지요. 그러나 싫다고 하면 저 흉악한 놈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권생은 망설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두목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느냐? 죽어도 도둑의 사위 따위는 되기 싫다. 이 말이냐? 좋다. 그러면 당장 죽어라. 여봐라. 저놈의 목을 베어라. 두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너 명의 졸개들이 권생을 끌고 가는데 권생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두목님, 제가 대답을 망설인 까닭은 제 몸이 워낙 약하여 앞으로 장인어른께 패만 끼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였습니다. 결코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러자 두목은 갑자기 껄껄 웃으면서 말했지요. 야, 이놈아. 아무리 내가 도적이지만 사위한테까지 도적질을 시키겠느냐? 너만 좋다면 둘이 따로 나가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하여 권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도둑의 사위가 될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일단 목숨부터 건져놓고 여자는 나중에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혼례식은 그날 밤 당장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두목의 딸을 처음 본 권생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지요. 이런 횡재수가 어찌. 두목의 험악한 인상과는 달리 이목구비가 뚜렷한 딸은 아주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대하게 치러졌지요. 거기에다 결혼잔치는 밤새 계속되어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권생은 비록 도둑의 사위가 되기는 했지만 18살 밖에 되지 않는 젊고 아름다운 새아내와 꿈같은 며칠을 보냈지요. 그리고 마침내 권생 부부가 도둑 소굴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말탄 군사들이 벌떼처럼 들이닥쳤지요. 도적대는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모두 생포되고 말았고 권생도 두목과 함께 포박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소굴의 여자들도 모두 붙잡혔지요. 오후가 되자 두목과 권생은 다른 도적들과 함께 토벌대의 대장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대장은 한 사람씩 신문하여 절반 정도는 모두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권생이 대장 앞으로 끌려나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지요. 목숨이 아까워 도둑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도둑의 사위이니 토벌대가 자신을 그냥 살려둘 리가 만무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자에 앉았던 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권생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시오? 서천의 권생 아니시오? 권생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대장을 쳐다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벌대의 대장은 3년 전에 자기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간 바로 그 군졸이었지요. 그 순간 권생은 다시 관상쟁이 친구 조생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에고, 망할 자식. 고자식의 관상술은 정말 귀신도 못 말리겠네. 토벌대장은 즉시 병사들을 시켜 권생의 포박을 풀게 하고 난 뒤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시다.
이런 분이 도적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다.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게다. 마침내 포박에서 풀려난 권생은 토벌대장에게 둘러대며 말했지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평안감사에 이속으로 있다가 아내를 새로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며칠째 이 소굴에 발이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대장님을 만나게 되다니 하늘이 돕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권생이 둘러대는 말에 대장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권생을 아주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권생은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새 아내를 데리고 왔지요. 그러나 그 사이 장인어른은 그만 목이 달아났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도적대의 신문을 마친 대장은 권생에게 말 두 필과 약간의 여비를 내어주며 말했지요. 3년 전 말을 내어주신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전쟁터를 다니느라 보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 보답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무쪼록 고향까지 무사히 돌아가십시오. 거기에다 대장은 2명의 기마병까지 붙여주어 권생 부부를 호위시켰습니다. 권생이 도둑의 소굴을 떠난 지 한나절쯤 되었을 무렵 새아내가 권생에게 은밀히 이야기했지요. 아버지의 시신을 내버려 두고 이대로 그냥 떠날 수는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시신이나 좀 묻어주고 와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버지가 평소에 남 몰래 숨겨둔 돈이 많아요. 그 장소는 나밖에 몰라요. 권생은 하는 수 없이 2 기마병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이르고 난 뒤 말을 돌려 다시 도둑 소굴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소굴은 모두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권생은 장인어른의 시신을 수습하여 땅에 묻었지요. 아내는 소굴에서 파내어 온 돈을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을 시작하여 1년 만에 그 돈을 배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그 돈은 서너 배로 불어나더니 그 다음 해에는 7, 8배로 불어났고 이후 충청도 일대에서 권생의 돈을 쓰지 않는 장사꾼이 없을 정도로 권생 부부는 충청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자네는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불러야 하네. 뭔 소리요? 잊었는가? 나를 아버지로 모시기로 한 것을. 글쎄, 난 기억이 없네. 그래, 그럼 다음 일은 나도 모르겠네. 아, 알았네. 옛다 아버지.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